왕은 언제나 남자였다. 적어도 신라에서는. 하지만 어느 날 금기가 깨졌다. 이름도 향기도 낯선 한 여인 덕만. 그녀는 역사의 문을 스스로 열었다. 6세기 말 한반도의 남동쪽 끝,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신라의 궁궐 안에는 깊은 고민이 맴돌고 있었다. 왕자에 앉은 진평왕은 왕관보다 무거운 숙제를 지고 있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조부진흥왕은 넓은 땅을 남겼지만 그 넓은 땅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북쪽의 고구려는 산맥을 넘어 남아있고 서쪽의 백제는 수시로 국경을 침범했다. 내정의 귀족들은 왕보다 강했고 권력의 균형은 언제 무너질지 몰랐다. 그럼에도 진평왕은 오랜 세월 신라를 버텨냈다. 외교로 당나라와 의를 맺고 국방을 다지고 불교를 국교로 세워 민심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그 모든 성취 뒤에는 단 하나의 결핍이 있었다. 후계자. 그는 세 딸을 두었지만 아들이 없었다. 왕실의 피는 이어져야 나라가 산다고 믿던 신라에서 이는 곧 왕권의 위기였다. 조정의 대신들은 하나같이 속삭였다. 왕위는 남자의 몫이옵니다. 하지만 진평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신라의 오랜 법도를 바꾸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다. 바로 성골이라는 개념을 새로 세운 것이다. 신라의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지위를 정했지만 그 위에 더 높은 성스러운 꼴을 만들어 왕실의 혈통을 구분했다. 그리고 그 혈통 안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 새로운 법칙은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자 시대의 벽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 덕만공주는 진평왕의 둘째 딸이었다. 첫째 천명공주는 이미 혼인했기에 왕위 계승 자격을 잃었다. 덕만은 결혼하지 않았고 총명했다. 어릴 적부터 별과 하늘을 좋아해 첨성에서 별을 관측하곤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눈을 지녔다. 진평왕은 그런 딸의 눈빛에서 왕의 기운을 보았다. 귀족들은 분노했다. 어찌 여자가 왕이 되느냐. 하지만 진평은 단호했다. 그는 조용히 불경을 펼치며 말했다. 부처의 가르침에 남녀의 차별은 없다. 그 말은 불교를 정치의 언어로 바꾼 순간이었다. 왕은 왕비와 함께 불교의 인물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그는 석가모니의 아버지 백정에서 이름을, 왕비는 석가의 어머니 마야에서 이름을 따왔다. 덕만 역시 부처의 제자 덕만바이의 이름을 따랐다. 덕만바이는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여자로 태어난 존재라 전해진다. 그 이름 속에는 이미 선덕의 운명이 예고되어 있었다. 하지만 귀족들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다. 왕권을 위협하던 두 인물 칠숙과 석품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왕실을 뒤흔들었다. 진평왕은 결단했다. 반역자와 그 가문 전체를 처형하라. 구족멸문,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잔혹한 선택이었다. 신라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폭풍전야였다. 세월이 흘러 632년. 진평왕은 눈을 감으며 한 사람의 이름을 남겼다. 덕만을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신라는 전례 없는 장면을 목도했다. 남자 대신 여자가 왕좌에 올랐다. 제27대 왕 선덕여왕. 즉위식 날 궁궐의 종이 3번 울렸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고 백성들은 경의와 두려움을 함께 느꼈다. 여왕은 왕좌에 앉아 천천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부처의 가르침처럼 나 또한 남과 여를 가르지 않으리. 하지만 여왕의 앞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정의 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다. 여왕은 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로 했다. 가장 현명한 신하 을제를 상대 등으로 임명하고 국정을 맡겼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위임이 아니었다. 귀족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정치의 틈을 살피기 위한 전략이었다. 여왕은 그 틈새에 새로운 인물들을 심었다. 젊고 능력 있는 김유신과 김춘추였다. 두 사람 모두 당시엔 비주류였다. 하지만 여왕은 이들이 미래를 바꿀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신라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백성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상징을 세우기 시작했다. 향기로운 왕의 절, 분황사,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 첨성대. 여왕은 신라의 중심에 두 탑을 세워 왕권의 상징으로 삼았다. 백성들은 매일 그 탑을 보며 왕이 하늘과 땅의 뜻을 읽는다고 속삭였다. 신라의 권위는 돌 위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 무렵 경주의 연모농문지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수백 마리의 두꺼비가 며칠 밤낮을 울어댔다. 백성들은 불길하다고 떨었다. 그러나 여왕은 달랐다. 두꺼비의 눈이 붉구나. 남서쪽에서 군사들의 기운이 일었다. 곧 보고가 도착했다. 백제군 500명이 서남쪽 옥문국에 매복 중이었다. 여왕의 예언은 정확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의 목소리를 듣는 여왕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신비가 아니었다. 여왕은 전국 곳곳에 정보를 심어두었고 백제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를 예언으로 바꾸고 불안을 권위로 바꾸었다. 그녀의 통치는 미신의 힘이 아닌 냉철한 계산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백성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다. 선덕여왕은 그렇게 신라의 첫 여왕이자 역사를 바꾼 혁신가로 자리 잡았다. 한 폭의 그림 속 몰안에는 나비도 벌도 없었다. 덕만은 그 그림을 보고 말했다. 향기가 없겠지요. 사람들은 놀랐다. 여왕의 통찰은 그 한마디에 있었다. 이름뿐인 권위엔 향기가 없다는 것. 진평왕이 생전에 덕만에게 준 그림 한 점이 있었다. 찬란한 색으로 가득한 모란꽃. 하지만 그 주변에는 벌과 나비가 한 마리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왕은 조용히 물었다. 이 그림이 어떠하냐? 덕만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향기가 없겠지요. 왕은 미소를 지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그 눈이 바로 왕의 눈이었다. 그 통찰은 여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신라 조정의 화려한 궁궐과 금빛 장식은 겉으로는 찬란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귀족들은 권력 다툼에 몰두했고 전쟁의 피로는 백성의 어깨 위에 쌓였다. 여왕은 깨달았다. 신라에는 향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향기로운 왕국을 세우기로 했다. 즉위 후 첫 번째 결단은 분황사의 창건이었다. 향기로운 임금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찰은 단순한 불교 사원이 아니었다.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올린 탑, 모전석탑의 정밀한 구조는 신라인들의 노동과 기술을 상징했다. 여왕은 권위의 향기를 부처의 향기로 바꾸었다. 권력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서 쌓아 올려진다. 그녀의 사상은 불교의 자비를 정치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분황사는 곧 민심의 중심이 되었다. 사찰을 짓는 동안 백성들은 함께 일했고 공사는 기도처럼 진행됐다. 일꾼들은 여왕이 직접 지은 참불가를 부르며 돌을 옮겼다고 한다. 그 노래 속에는 왕의 자비와 백성의 땀이 함께 담겨 있었다. 두 번째로 여왕은 첨성대를 세웠다. 하늘을 관측하는 이 돌탑은 단순한 천문대가 아니었다. 하늘의 질서를 읽어 백성의 삶을 맞추는 정치의 상징이었다. 농경국가에서 하늘의 뜻을 아는 자가 곧 왕이었다. 첨성대의 27단 석축은 여왕이 신라의 제27대 왕임을 상징한다. 별을 보는 여왕, 하늘의 뜻을 읽는 정치. 신라인들은 첨성대를 바라보며 하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안도감을 얻었다. 여왕은 하늘을 백성의 편으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향기를 피워 올리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조정 내부에서는 여전히 여왕의 정치를 폄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불교의 기댄 허울뿐인 통치다. 여자가 하늘을 논하다니. 귀족들의 불만은 속삭임에서 고함으로 번져갔다. 여왕은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을제 상대 등에게 정무를 맡기며 귀족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틈에 새로운 제도를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감찰과 보고의 체계였다. 각 지방의 관리들이 직접 조정에 보고서를 올리는 제도를 만들었다. 왕의 귀는 더 이상 귀족 몇 명의 입에 의존하지 않았다. 정보가 여왕의 손끝까지 닿았다. 민심을 듣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여왕은 김유신에게 지방 군사 조직의 재편을 명했다. 신라의 국경은 수시로 흔들렸고 백제와의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김유신은 여왕의 뜻을 받들어 병참선과 보급체계를 새로 짰다. 병사는 굶지 않았고 화살은 모자라지 않았다. 한편 김춘추는 외교의 책임을 맡았다. 그는 고구려, 당, 백제 사이에서 신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외교문서를 다듬고 연맹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여왕은 이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날개를 달아주었다. 너는 칼로 나라를 지켜라. 너는 말로 나라를 지켜라.
그 무렵 백제의 그림자가 다시 짙어졌다. 의자왕이 즉위하며 전선은 요동쳤다. 여왕은 병력을 정비하며 동시에 민심의 불안을 다독였다. 그때 벌어진 사건 억문국의 두꺼비 울음. 경주의 연못에서 밤낮 없이 두꺼비가 울었다. 백성들은 불안을 속삭였다. 재앙의 징조다. 그러나 여왕은 달랐다. 서남쪽에 붉은 기운이 일었다. 정찰대를 보냈고 실제로 백제군 500명이 숨어 있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경탄했다. 하늘이 여왕께 귀 기울이신다. 하지만 여왕은 미소만 지었다.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정보였다. 여왕은 불안한 민심을 예언으로 다스렸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상징으로 통제했다. 그녀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백성이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했다. 그게 바로 정치였다. 그녀의 예언은 사실 정보였고 신비는 전략이었다. 이 시기 신라의 하늘에는 별이 하나 새로 떴다고 전해진다. 백성들은 그 별을 여왕의 별이라 불렀다. 첨성대에서 밤마다 별을 관측하던 여왕은 속으로 다짐했다. 나라의 별이 꺼지지 않게 하리. 그녀는 향기를 세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백성들이 체감하는 신뢰와 자존감이 신라의 뿌리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여왕의 향기는 돌보다 오래 남았고 별보다 밝았다. 엔딩 내레이션. 그림 속 몰아내는 향기가 없었다. 하지만 여왕은 그 향기를 세상에 피워냈다. 다음 화 대야성 불길이 경주로 향하다. 서쪽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 대야성이 불탔다. 백제의 창끝이 신라의 심장 경주를 향하고 있었다. 여왕의 왕자는 이제 불길 위에 놓였다. 642년 여름 신라의 남서쪽 끝 합천 땅 대야성.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였다. 그날 밤 하늘은 불로 물들었다. 백제의 명장 윤충이 3만 대군을 이끌고 대야성을 급습한 것이다. 불길은 성벽을 삼켰고 성주는 항전 끝에 전사했다. 백제군의 깃발에는 의자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신라는 충격에 빠졌다. 대야성의 함락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수도 경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었다. 새벽녘 경주의 종이 울렸다. 궁궐로 달려온 신하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선덕여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유신을 불러라. 그녀는 전쟁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행동을 명했다. 양주를 지켜라. 양주는 지금의 경북 경산, 수도로 진입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김유신은 명령을 받자 곧장 군사를 모았다. 그에게 허락된 병력은 불과 5천.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신라의 숨통이 이곳에 달려있다. 그 말 한마디에 군사들은 칼을 들었다. 며칠 뒤 백제군의 선봉이 양주로 진입했다. 그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들판에 신라의 깃발이 조용히 세워졌다. 김유신은 모든 횃불을 끄고 매복을 명했다. 백제군이 성문으로 돌진하던 순간 신라군의 화살이 일제히 쏟아졌다. 백제군은 혼란에 빠졌다. 김유신은 그 틈을 타 돌격을 명령했다. 그의 칼이 빛을 그으며 적진을 가르자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양주의 전투는 신라의 반격이자 여왕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날 밤 경주 궁궐에 전갈이 도착했다. 대장군 김유신, 백제군 격퇴. 여왕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신라의 하늘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야성의 폐허는 여전히 연기를 뿜고 있었고 백제와 고구려는 손을 잡고 있었다. 그해 겨울 신라의 또 한 번의 아문이 드리웠다.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를 협공하기로 한 것이다. 신라는 사면초가였다. 여왕은 밤새 지도 위에 손가락을 그으며 생각했다.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오면 우리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당나라와 손잡겠다. 신하들은 경악했다. 여왕이시여, 외세를 부르면 신라의 자존이 무너집니다. 여왕은 조용히 대답했다. 자존은 살아남은 뒤에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즉시 사신을 당나라에 보냈다. 그러나 돌아온 답장은 냉혹했다. 당태종은 웃으며 말했다. 여자가 왕이라니 편할 리가 없다.
내 종친을 보내 신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것은 동맹이 아닌 모욕이었다. 사신이 그 말을 전하자 신라 조정은 침묵에 잠겼다. 신하들은 분노했지만 여왕은 의외로 차분했다. 그래, 그들도 향기를 맡지 못하는구나. 다음 날 여왕은 직접 당태종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다. 황금도 비단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땅에서 퍼온 진흙을 병에 담아 보냈다. 이것이 신라의 흙이다. 비록 작지만 이 흙은 향기를 품고 있다. 사신은 의아했지만 여왕의 뜻은 명확했다. 작은 나라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며칠 뒤 당태종은 그 병을 열었다. 진흙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다. 황제가 미소를 지었다. 신라의 여왕, 보통 인물이 아니군. 이후 당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고구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신라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여왕의 외교는 자정과 현실 사이의 줄타기였다. 별이 떨어진 밤이었다. 월성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백성들은 속삭였다. 왕의 별이 졌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여왕은 무너지는 하늘 아래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본문 확장 완전본. 647년 1월 신라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바람은 차갑고 궁궐의 불빛은 희미했다. 선덕여왕은 병약한 몸으로 침전에 휘장을 거뒀다.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신라 또한 버림받지 않으리. 그러나 왕자를 지탱하던 신라의 기둥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비담, 신라의 귀족이자 전 상대 등 그는 한때 여왕의 충신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자라났다. 여자가 언제까지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귀족들은 그 말에 동조했다. 이제 왕의 자리가 다시 남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불만은 속삭임으로 시작해 칼끝으로 변했다. 그날 밤 월성의 북쪽 하늘에 별 하나가 떨어졌다. 하늘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듯한 섬광이었다. 비담은 그 광경을 보고 외쳤다. 왕의 별이 졌다. 하늘이 왕을 버렸다. 그의 군사들은 함성을 질렀다. 이제 나라를 되찾자. 신라의 수도 경주가 불길에 휩싸였다.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왕궁은 혼란에 빠졌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나 김유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병력을 소집하며 말했다. 별은 떨어졌어도 신라의 하늘은 꺼지지 않았다. 왕의 명이 아직 살아있다. 그는 월성의 남문을 봉쇄하고 반군의 길목을 차단했다. 병사들은 떨렸지만 김유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왕은 그 소식을 듣고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지만 신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녀는 김유신에게 친히 명령을 내렸다. 반란군을 진압하라. 그러나 백성의 피는 흘리지 말라. 여왕의 목소리는 힘이 약했지만 그 의지는 강철 같았다. 11일 동안 월성 주변에서는 밤낮 없이 전투가 벌어졌다. 반란군은 성문까지 밀고 왔고 불길이 궁궐 담장을 삼켰다. 병사들은 절망했지만 김유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을 붙였다. 횃불을 묶어 연처럼 하늘로 띄운 것이다. 그는 군사들에게 외쳤다. 보아라. 별이 다시 올라간다. 하늘이 여왕을 버리지 않았다. 그 순간 병사들의 사기가 치솟았다. 신라의 군사들이 일제히 반격을 개시했다. 함성은 번개처럼 터졌고 반군은 차례로 무너졌다. 비담은 마지막까지 항전했지만 그의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늘이 왕을 버렸다고? 김유신은 냉정히 대답했다. 하늘은 정의를 버리지 않는다. 이튿날 새벽 비담과 그를 따르던 30명이 참수됐다. 반란은 진압됐다. 그러나 궁궐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김유신은 즉시 여왕에게 달려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폐하, 반란은 평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침전한 선덕여왕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숨결 속에서 속삭인 한마디, 신라를 향기로운 나라로 만들라. 그것이 유언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왕궁 북쪽 낭산에 안치되었다. 그곳은 경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훗날 백성들은 낭산을 여왕의 언덕이라 불렀다. 밤이면 바람이 분다. 마치 그녀의 숨결이 신라의 별들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비담의 나는 여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열었다. 뒤를 이은 이는 그녀의 사촌 진덕여왕이었다. 그리고 진덕의 뒤를 이어 김춘추가 즉위하여 태종무열왕이 되었다. 여왕이 키운 두 날개 김유신과 김춘추 그들은 결국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학자들은 말한다. 선덕여왕은 싸움에서 진 왕이지만 역사를 바꾼 왕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첫 여왕이었다. 남자들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여왕은 강함보다 지혜로, 권력보다 상징으로 나라를 지켰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녀는 향기를 남겼다. 분황사의 향, 첨성대의 별빛, 황룡사의 탑,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유산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신라인들은 밤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별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갔다. 그 별빛은 김유신의 칼끝에서, 김춘추의 붓끝에서, 그리고 신라의 부흥 속에서 다시 타올랐다. 여왕의 별은 진 적이 없었다. 엔딩 내레이션. 별이 떨어진 밤, 신라는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다음화 삼국의 피로 쓴 통일의 서막. 647년 겨울, 신라의 수도 경주는 싸늘했다. 달빛은 맑았지만 공기는 무겁고 백성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감돌았다. 그날 밤, 월성 위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졌다. 유성 하나가 긴 꼬리를 그으며 불길하게 꺼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별이 떨어졌다. 왕이 진다는 징조다. 그 말은 번개처럼 퍼졌다. 다음 날 아침, 궁 안은 이미 두려움으로 잠겨 있었다. 비담 그리고 염종. 두 사람은 귀족 세력의 중심이었다. 그들은 선덕여왕이 병약해진 틈을 노려 왕실의 칼끝을 들이댔다. 그 명분은 단 하나였다. 다음 왕도 여자다. 여왕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반란이었다. 신라의 조정은 갈라졌다. 일부는 비담의 논리에 흔들렸다. 여자가 왕이 되어 나라가 흔들린다. 그 오랜 금기의 말이 다시 입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김유신은 그 말을 자르듯 내뱉었다. 누가 나라를 지켰는가? 누가 백제를 막았는가? 여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뜻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반란군은 빠르게 경주로 접근했다. 월성 남쪽의 들판에는 이미 연기가 피어올랐다. 김유신은 군사들을 이끌고 월성으로 향했다. 전장은 겨울이었지만 피는 뜨거웠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또 한 번 불빛이 떨어졌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왕이 진다. 별이 떨어졌다. 전선의 긴장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김유신은 그들의 시선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별은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올리면 된다. 그는 직접 횃불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은 커다란 연등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보라. 어제 떨어진 별이 오늘 다시 오른다. 그 순간 병사들의 사기가 폭발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바뀌었다. 군사들은 북을 치며 외쳤다. 여왕을 위해. 11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반란은 마침내 진압되었다. 비담과 염종은 처형당했다. 함께 반란에 가담한 자 30여 명도 목숨을 잃었다. 월성의 하늘은 다시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비담의 머리가 떨어진 그날 궁 안에선 바람이 불었다. 김유신은 숨을 고르며 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왕좌는 비어 있었다. 선덕여왕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녀는 반란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시신 앞에서 신하들은 침묵했다. 김유신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폐하, 별은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빛은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그녀가 떠난 뒤에도 향기는 남았다. 선덕의 통치는 끝났지만 그녀가 세운 질서와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분황사, 첨성대, 황룡사 탑, 그녀가 세운 건물은 여전히 신라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다시 올려보냈던 김유신의 불빛은 곧 신라의 등불이 되었다. 여왕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역사는 그녀의 손끝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올려보낸 별빛은 승만과 김춘추 그리고 김유신에게 옮겨붙었다.
성골의 마지막 실 끊어지기 전에 묶어야 했다. 이름은 승만. 선덕 여왕이 떠난 뒤 신라는 잠시 숨을 멈췄다. 왕좌는 비어 있었고 왕실의 피는 얇아졌다. 성골의 마지막 실이 끊어지려는 순간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승만. 진평왕의 또 다른 후손 선덕의 사촌이었다. 그녀는 깊은 고요 속에서 자라났다. 정치의 중심에 나서지 않았지만 신라의 왕실이 어떤 위기와 욕망 속에서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은 속삭였다. 또 여왕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낮았다. 비담의 나는 신라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군정은 강화되었고 백성은 혼란보다 안정을 택했다. 진덕 여왕의 즉위식 날 김유신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하늘에는 더 이상 별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왕은 조용히 선언했다. 나는 덕만의 뜻을 잇겠다. 진덕은 외교의 무게를 먼저 들었다. 당과의 관계가 위태로웠던 시기였다. 여왕은 태평가를 지어당 태종에게 바쳤다. 시와 음악으로 외교를 잇는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 하늘이 고요하면 땅은 평안하다. 그 한 줄의 가사는 신라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여왕은 칼이 아닌 문장으로 국경을 지켰다. 그녀는 또한 행정의 질서를 새롭게 세웠다. 선덕 때 다듬어진 군사체계를 유지하면서 문무간의 균형을 강화했다. 김유신은 대장군으로서 국방을 맡았고 김춘추는 외교와 내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목표는 같았다. 통일. 진덕의 통치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성골로서 왕실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신라는 이제 다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성골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피를 왕위에 올릴 것인가. 그 대답은 김춘추의 입에서 나왔다. 왕실은 피로 이어지지 않는다. 뜻으로 이어진다. 그 한마디가 신라의 법을 바꿨다. 성골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 진골 왕조의 문이 열렸다. 왕이 만든 길 위에서 두 남자가 달리기 시작했다. 한 명은 말 위에서 한 명은 지도로. 김춘추와 김유신. 하나는 책상 위의 전략가, 하나는 전장의 무인.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선덕이 세운 무대 위에서 빛났다. 김춘추는 외교의 눈이었다. 그는 당나라의 정세를 읽고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틈을 파고들었다. 그는 적에게 편지를 보내고 동맹에게 노래를 보냈다. 문장 하나로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칼은 국경을 나누지만 문장은 세상을 잇는다. 그의 언어는 정치의 무기가 되었고 신라의 명분이 되었다. 김유신은 달리는 말 위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병참로를 새로 열고 군유를 세웠다. 전쟁을 단순한 싸움이 아닌 시스템으로 바꿨다. 군은 몸이고 법은 뼈다. 뼈 없는 몸은 무너진다. 그의 말은 신라 군사 조직의 원칙이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달랐지만 서로의 결핍을 채웠다. 김춘추는 칼이 없었고 김유신은 펜이 없었다. 그러나 둘이 함께일 때 신라는 움직였다. 백제의 기세가 가장 높던 시기 김춘추는 당나라로 향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며 말했다. 신라의 하늘이 무너진다면 그 잔해로 당의 탑을 세워라. 그만큼 절박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왔다. 당과의 동맹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신라는 삼국통일의 토대를 완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김춘추는 왕위에 올랐다. 태종무열왕. 이름보다 먼저 선포된 것은 의지였다. 백제를 무너뜨리겠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김유신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선덕이 남긴 유산을 무기로 삼았다. 그 유산은 신뢰였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목적은 같았다. 신라의 완성. 통일의 깃발이 펄럭일 때 그 깃대에 나이테를 세워보라. 그 안에는 덕만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붕괴, 그리고 676년 신라의 완전한 통일. 한반도의 역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그 승리의 시작은 칼이 아니라 오래전의 결단에서 비롯됐다. 선덕이 세운 질서와 철학은 단순한 통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각하는 국가의 틀이었다. 첫째, 정치의 언어를 바꾼 것. 그녀는 두꺼비, 별, 모란 같은 징조를 권위의 언어로 바꿨다. 공포와 불안은 해석되어야 한다.
두려움을 해석하는 자가 통치한다. 그 문장은 훗날 김춘추의 외교, 김유신의 전략으로 이어졌다. 둘째, 보이는 권위의 설계. 분황사의 돌, 첨성대의 별, 황룡사, 후층탑. 그녀는 백성에게 보이는 나라를 보여주었다. 권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되어야 했다. 셋째, 인재의 역전. 비주류였던 김유신과 김춘추를 중심으로 세운 인사 철학. 그 철학이 없었다면 신라는 삼국 통일의 무대를 가질 수 없었다. 백제의 멸망은 김유신의 검이 이뤘고 고구려의 몰락은 김춘추의 외교가 완성했다. 그러나 그 깃대를 세운 이는 바로 선덕이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여왕의 시대는 미신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금기를 정치로 바꾸었다. 향기가 없는 꽃에 향기를 주었고 떨어진 별을 다시 올려보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전설이 아니라 유산이 되었다.